자, 6주차 평면 작성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학년 때 제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가 않더란 말이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표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은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많이들 또 잊어버렸겠죠. 그쵸? 그럴 때는 여러분 갖고 있는 제도 체크 뒀다 뭐합니까? 다시 한번 좀 펼쳐보시고요. 그리고 특히 기호나 이런 부분들 공유된 일종의 언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외국 나가고 그러면은 그 나라의 언어를 쓰죠. 미국에 가면 영어를 쓰고, 이탈리아 가면 이탈리아 언어를 써줘야 되겠죠. 일본 가면 일본 언어를 쓰고. 근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인테리어라는 공간, 이 공간을 다루는 디자인 세계의 언어입니다. 도면이라는 거는 공용된 언어로서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되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도면 표기입니다. 그치? 네, 도면 표기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선두께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면 이게 지금 벽체 선두께인데 가구에 써놓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 내가 크게 세 단계로 일단 구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틀을 나눠 놓으세요. 굵은 선, 중간선, 가는 선으로 일단 구분을 해.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필력이 된다 그러면은 참 땡큐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 그러면은 굵은 선, 중간선, 가는 선은 구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굵은 선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쓰일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벽체, 그쵸? 고정된 벽체 부분을 씁니다. 그 벽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막 다 그려놨는데 손으로 문대가지고 지워져 버리거나 이러면 큰일이에요. 그죠? 내 예전에 건축사무소 다닐 때 건축사무소가 옆에 있었어요. 인테리어 회사였는데 건축사무소랑 사무실을 같이 쓰는 한 공간을 쓰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 정식 직원은 아니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대학교 때 했었는데 내 건축사무소 쪽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게 왜 그러나 봤더니 그때는 물론 캐드 작업이었어요. 근데 캐드나 수작업을 하는 평면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은 어떻게 하다가 캐드가 굉장히 빠른 분이셨어요. 그쪽에 이제 팀장격 되시는 분이셨는데 점을 하나 찍은 거야. 안 찍어도 되는 점을 하나 찍은 거야. 기둥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건축에서 공그리 친다고 그러죠. 할 때 철근이 하나가 더 들어가 버린 거죠. 그 점표기가 철근으로 인식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적산 전체 이제 예산을 짜겠죠. 그 금액이 다 틀려져 버린 경우가 있어. 그 정도로 조그만 표기 하나에 굉장히 예민한 게 이게 현장이에요. 이게 실무 관련된 부분에 내가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중에 또 한 가지고 그 외에 또 현장에서 도면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도면 실수로 인해 가지고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게 수작업 도면이든 캐드 도면이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여러분들 기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캐드가 명령어가 어느 정도 나왔을 거고요. 그 명령어를 여러분 써서 벽체나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2학년들은 필히 지금 수작업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1, 2, 3, 4학년 중에 글쎄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내가 가장 우려되는 학년, 손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어색해할 만한 학년이 과연 어딜까 싶으면은 내 예상에는 4학년들이 아닐까라는 어떤 조심스러운 좀 예상이 좀 들어요. 왜 그럴까? 컴퓨터를 너무 오래 썼기 때문에 수작업을 오랜 동안 놓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도 좀 들어. 오히려 1, 2학년들이 여러분들 때 지금 손이 아직 굳지 않았거든요. 그런 시기에 손을 많이 써야 돼요. 아이고 자꾸 저 말이 조금 빗나가는데 내가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그 교수님 예전에 현장 맡아서 일을 할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클라이언트가 이 부분에 3D로 다 조감도도 만들어 놔서 이제 파이널로 다 체크를 하고 도장 찍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현장이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많아.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거랑 조감도랑 틀려진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이거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왜 안 물어보겠습니까? 그죠? 궁금하죠. 그러면은 대략이라도 여러분들이 페이퍼 저 갖고 있는 스케치북이나 아니면 저 메모장이라도 펴가지고 그려서 보여줘야 돼요. 여기가 이만큼이었는데 이런 느낌이라고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뭐 필력으로 그린들 3D만큼 상세하게 나오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때 나 처음에 굉장히 좀 당황했던 적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스케치라는 거는 절대로 놓으면 안 되겠구나,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수작업을 하는 거는 절대로 놓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평면도인데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좀 해왔어요. 주거 공간에 지금 사이트도 정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다 하고 지금 조닝 해서 오늘 평면도를 이제 그리는 도에 대해서 지침을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누가 평면 못 그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체크를 한 번씩 쭉 하는 시간으로 갖길 바랍니다. 좋은 평면이란 뭐냐? 거주자 분석과 대지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그게 맞아야 되겠죠. 각 공간의 전체 부분과 부분 간의 조화, 개성을 반영을 하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효율적이란 말이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간이 빙빙 동선을 돌리고 비능률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근데 대체로는 공간이 각 방의 배치라든지 주방, 거실 이 연계가 효율적으로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면도를 체크를 여러분들이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몇 가지를 좀 읊어줄게요. 대문 위치 아주 중요하죠. 들어오는 출입구의 위치는 어떤가.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으면은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들어오나, 뭐 이런 것들, 차량을 대놓고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오나 하는 이런 서큘레이션, 그 다음에 외부 공간 구성과의 적절성, 주차장 또 나오네요. 정원, 테라스 등과 뭐 테라스를 멋지게, 정원을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보이지도 않아 집안에서. 되겠습니까? 그제? 네, 그런 부분들의 적절성, 현관 위치의 적절성, 영역 분리의 적절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적 공간, 공적 공간, 이거 잘 짜주는 게 좋습니다. 사적 공간, 공적 공간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요. 뭐 친구들 오고 손님들 오면 바글바글한 어떤 그 것을 바로 들어오는 현관 입구 옆에다가 저 침실 만들어 놓고 조용하게 지내야 될 또 그런 상황들 만들어 놓고 그럼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겠죠. 동적이냐 정적이냐, 그래, 그런 얘기입니다. 취미 생활 같은 경우에도 반영을 시켜줄 수 있는 실구분을 해주면은 아주 감사하죠. 동선 구성의 합리성 다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뭐 3번 따로 4번 따로가 아니라 6번 공적 공간 구성 및 조화, 가구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중요하죠. 그쵸?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내 전에 살던 30대 때 살던 아파트가 기억이 납니다. 거기 조명을 갖다가 달아놨는데 조명 아파트 저 분양 받을 때부터 이제 달려 있던 거죠. 거기 부분에 딱 뭐가 들어가냐면요, 4인용 식탁이 들어가는 위치였어요. 근데 여기 식탁 놓고 어느 한 자리에서 밥을 먹고 일어나면 조명의 머리가 다요. 펜던트 조명이라 쭉 내려져요. 펜던트 뭔지 알잖아. 네, 쭉 내려와 있습니다. 머리에 꽝꽝 부딪혀. 근데 그게 올릴 수 있는 조절도 안 되는 조명이라서 조명을 어거지로 바꿨어요. 입주하는 사람들이 딱 그 조명 바꾸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 잘못된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지금 저 주거 공간은 아닌데 우리나라만의 좀 특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죠. 여러분 뭐 어떤
우리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산후조리원 같은 데들. 해외에는 그렇게 성향 요즘은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없을 거야. 우리나라 산후조리원 많이 성행이 되어 있죠. 근데 예전에 그 조카가 지금 벌써 커가지고 거의 대학 갈 때가 다 됐는데 우리 조카가 태어났을 때 이제 형수님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오늘 가봤더니 그 위에 조명에다가 다 습자지를 붙여놓은 거야. 습자지 있잖아, 왜 이렇게 반투명한 종이. 그거를 다 붙여놨어요, 우리 형이.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어이가 없더라고. 형수가 이렇게 딱 눕는 자리 바로 위에 그 3파장짜리 조명이 하나 딱 달려 있어요. 그 눈부셔서 잠을 잘 수가 없대. 이게 조명 관련된 에피소드들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가구 배치, 조명 배치 잘 해줘야 됩니다. 자, 개인 공간의 조화 및 가구 배치, 가사 공간, 화장실 공간의 배치 및 기기. 화장실이 각국마다 좀 쓰이는 방식들이 다르죠. 배치도 좀 다릅니다. 뭐 일본의 화장실 특히나 좀 독특합니다. 미국의 화장실, 해외의 화장실 같은 사례, 지금 저 수업 시간에 시간 여하에 따라 가지고 교수님이 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좀 재밌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 여기서 바로 심미적인 우리 디자이너의 컨셉을 반영을 시켜주는 단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봅시다. 배치도, 대지 경계선, 외부 공간 계획 표시. 잘 해줘야죠.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야.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진입도로서부터 요렇게 돼 있군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앞쪽 부분은 안 보이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놓여진 요 사이트 위치에서 공간 활용을 한 부분을 중심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사이트 내에 지금 주차 공간이 두 군데가 있네요. 두 대를 이렇게 댈 수 있게 돼 있네요. 집이 참 아담하니 좋네. 아담하니 참 좋습니다. 주차 공간 여러분 사이즈 아나? 사이즈 아나 모르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를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사이즈를 좀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볼까? 그 그랜저 같은 차 있죠. 그 차가 사이즈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형 세단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대형 세단. 그랜저는 대형 세단이죠. 그렇죠. 중형 세단이 소나타 정도 되고요. 대형 세단을 많이 타고 다니니까 그랜저가 거의 국민차입니다. 그 폭이 한 1900 나와요. 모르는 분들은 많을걸. 1900 정도 나옵니다. 차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전폭이라고 그러죠. 그게 한 1900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가 이게 갖다 대잖아. 그럼 이 폭이 1900이라는 얘기야. 그럼 최소한도 이게 2m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길이는 얼마나 될까? 여기서 오차를 많이 겪어요. 차 길이가 한 5m 나와요. 요즘 차들 또 커져가지고 차가 되게 커졌습니다. 차 길이가 거의 4,899 막 5m 막 이래. 응? 그러면 이것도 5m 이상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 딱 맞춰서 만들어도 안 돼. 좀 여유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쵸? 그런 폭을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주차장 사이즈를 갖다가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들어와서 차를 대고 요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네요. 잘 돼 있네요. 이 거리가 이렇게 길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곧장 이게 뭘까요? 이거 펜스 표시해 놓은 거예요. 펜스, 낮은 펜스겠죠. 그리고 요거 열고 들어가서 안뜰에서 이제 뭐 꽃도 가꾸고 뭐 이제 그렇게 하겠죠. 공간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뒷페이지에 한번 해볼게. 차 데크니 잔디밭, 텃밭, 마당, 수목 등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기본 평면에 모든 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표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상세도 도면이라든지 실별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이제 파트로 구분돼 가지고 도면이 또 주어지게 되고 그런 겁니다. 평면도 작성 시 유의사항 세 번째 각층의 평면도 참 이 그림 사례 참 좋습니다. 이 그라운드 레벨이죠. 여기서 끊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느냐. 보통 평면이라는 거는
바닥에서 1500, 1200에서 1500 정도 올렸을 때 자른 면을 위에서 바라본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바닥에서 1200에서 1500 정도 올린 부분에서 슬라이스로 자른 거를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참 애매모호하는 게 위층 표기가 들어가야 되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이거 보십시오. 지금 그라운드 레벨에서 이거 봐봐. 이 점선이 뭘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점선은 뭘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걸 떨어뜨려 보세요. 이해 가시죠? 여기는 지금 퍼스트 플로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부분에서 1200을 올려서 잘린 부분을 갖다가 표기를 해준 게 이겁니다. 자, 지금 이게 제일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이쪽 점선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난간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난간 있고 요 부분이 또 있겠네요. 해줘야 돼요. 점선 표기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디까지가 지금 저 건축이 이루어졌나를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꼭대기층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1층 도면 2층 건축 외벽선은 점선 표시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층을 갖다가 점선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난간 표기 같은 경우는 실선으로. 그지? 실선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집이 참 좋아요. 나도 이 집 보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출입구고, 그리고 여기가 거실인가? 이러고 봤더니 아니야. 여기가 주방 쪽입니다. 평면도가 뒷페이지에 좀 크게 나오거든요. 이제 건축 외관이랑 이것만 비교해 보자고. 입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식당 주방 쪽을 먼저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존에 우리가 과거에 행해오던 어떤 평면의 조닝 형식과는 지금 좀 다릅니다. 좀 특이점이죠. 보통 주방을 전면으로 내놓지 않아. 한국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한옥 건축이나 이런 것을 사례를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주방이나 부엌은요, 참 안 좋은 거죠. 유교 정신인데 아녀자들이 일하는 걸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다 뒤로 숨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은 평면이 그에 따라 가지고 한옥의 어떤 평면 형식들이 아파트까지도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요즘 많이 탈피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건축의 형태가 이렇게 보는데 좀 탈피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딱 좀 포스트 모던적인 어떤 그 냄새가 좀 나요. 전면에서 봤을 땐 이 박공지붕의 어떤 형태가 나올 듯한 어떤 모습에서 돌아 들어가면은 여기가 엠티니스 비어있는 어떤 공간들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또 연출이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일부가 또 지붕면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또 내려오고, 또 이런 모습들이 나는 이거 보고 로버트 벤츄리가 조금 생각이 났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버트 벤츄리는 포스트 모던 건축의 선구자죠. 마이클 그레고이스와 함께. 그쵸?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러면 잠깐만 좀 설명 좀 할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부터 포스트 일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더니즘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모더니즘이 어떻길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죠. 모더니즘 하면은 뭐가 대표 언어로 생각나? 어떤 게 생각납니까? 정방형, 그치? 또 뭐가 있을까? 획일화된 어떤 이성적인 또 합리적인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죠.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모든 치수를 갖다가 인간 평균을 갖다가 내서 만들어 놓은 게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꼬르비제의 어떤 수치에 대해서 피보나치 수열이죠. 11, 16, 27, 43, 70, 113, 183. 그쵸?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 있지 않습니까? 압수 뒷수가 1대 1.618의 황금비를 이루는데, 자, 그 치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변 환경 조성을 시켜놨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게 3단위 편리하게 끊어가지고 3단위 치수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자단위를 많이 쓰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붙여놨습니다. 자, 183cm의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우리 주변에 문 2100, 그치? 또 뭐 있습니까? 기타 의자 높이 같은 경우도 뭐 400, 420, 그치? 700,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183cm의 남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키가 몇이냐고요. 그리고 내 키도 1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평균치의 수치가 과연 옳은가? 나 또한 좀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는 모더니즘에서 일탈한다고 그랬죠. 어떤 그런 근본적인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쓴 게 바로 포스트 모던이야. 포스트 모던이랑 해체주의랑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그거는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될 때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을 좀 해줄게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는 직격탑니다. 뭐에 직격타냐? 모더니즘을 직격을 해가지고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어떤 형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자. 조금 불편하면 어때? 야, 응? 네모 반듯한 형태로부터 벗어나자. 기존에 글이 보여질 거라는 어떤 예상도 깨버리자. 왠지 앞쪽에서 바라봤을 때 벤츄리 하우스도 그렇습니다. 뒤쪽이 벙하니 비어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 이 집도 그런 재밌는 부분이네요. 이거 아주요. 그런 부분들. 또 이성 합리화부터 벗어나자. 때로는 재미와 해학을 추구를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포스트 모던에 유명하신 분 알레산드로 맨티니가 예전에 그분도 건축 공간을 하시는데 주된 작업을 주로 산업 디자인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나라 LG 에어컨 디자인에 콜라보로 참여를 하시고 그러시죠. 포스트 모던의 선구자라 그러면은 에투레 소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만든 의자나 아니면 가구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포스트 모던이었어? 라고 와닿을 겁니다. 맨디니가 만든 병따개도 있지 않습니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여자친구 안나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와인 병따개. 이게 위아래로 움직여서 병따개 이렇게 만들듯이 이런 것들 중에 해학을 추구하는 겁니다. 공간에서 포스트 모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벌리는 거죠. 아주 지금 메시가 아주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교수님이 좀 얘기가 좀 길었네요. 자, 넘어갈게요. 평면도를 검토를 하고 작성 시 주의사항. 계단 표현을 할 때 수량 확인. 이거 참 중요해. 이 계단이 몇 개냐는 거에 따라서 이만큼의 좀 폭이 결정이 되고요. 그치? 여러분들 2400 높이. 보통 주거 공간은 내부가 2400입니다. 지금 이거 의문사항 갖고 있는 친구는 줄자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 한번 재보세요. 이거 재보는 겁니다. 이럴 때. 2400 정도 나와요. 플로어 2400. 그래서 2400이나 2800 정도를 이렇게 한다라고 표기를 해놨고요. 자, 그리고 계단 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1m 기준 안팎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900짜리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900짜리도 괜찮아요. 1200 하면은요. 사람이 지나가는 2명이 지나갈 수 있는 아주 미니멈 치수예요. 사람이 한 명 지나가는 거를 우리 2자를 칩니다. 한 자가 300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치수관념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2자면 600입니다. 남자의 어깨 폭이 대략 500 남짓 나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450에서 500 사이고, 그래서 2명이 지나가는 폭을 1200 정도로 환산을 하는데, 우리 가정집에 몇 명 사니? 가정집에 4인 가구 뭐 이런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쵸? 근데 1200까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교수님 의견이 그렇습니다. 계단 너무 커요. 1200 하면. 이 폭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900에서 1000 정도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단 하나에 요 판 하나는 얼마일까? 밟고 올라가는 요 첼판이라고 얘기하나요? 디딤판? 요건 얼마일까? 얼마가 될까요? 내 발 사이즈가 270이거든요. 근데 우리 여학생들은 발 사이즈가 좀 작죠. 남학생들보다. 발 사이즈가 230, 40 정도 나옵니까? 근데 여성 기준으로 하다 보면 남자들은 너무 좁잖아. 그러다 보니까 270에서 300 사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이는 얼마나 할까요? 이 계단 요 높이, 하나의 높이는 보통 150에서 180 사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머리가 깨지기 시작을 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벽 두께.
벽 두께 외벽 350, 1.5B 쌓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 이게 1B 쌓기입니다. 요렇게 벽돌이 들어갑니다. 요렇게. 내가 벽돌 사이즈 몇이라 그랬습니까? 190, 90, 57, 200, 160짜리를 많이 쓴다 얘기했습니다. 요 긴 면을 갖다가 한쪽 변으로 이렇게 쌓는 경우에 1B 쌓기 200이 됩니다. 여기가 200. 공간 여기 이제 저기 단열재를 집어넣죠. 그게 50 정도 되고요. 여기를 0.5B 쌓기를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가 100이 되죠. 100에서 50, 200, 350짜리 외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벽은 200 정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일단 350 정도 기준으로 하세요. 그리고 내벽은 200 정도로 한다. 라고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평면도 참조하기 좋을 만한 사이트 하나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저 안내를 하나 합니다. housestyle.co.kr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지금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행을 할 때 이 포토샵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해요. 3D를 하기 전에 무턱대고 3D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 3D를 회사 내에서만 해결을 다 한다. 이제 스케치업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시간도 그만큼 들여질 뿐더러 미팅 시간을 못 맞추는 경우들도 있어. 그럴 땐 어떻게? 캐드 도면 달랑 들고 가? 출력해가지고 캐드 도면 이렇게 보면은 그 클라이언트들 다 아는 것 같죠? 마치 본인들도 다 이해한 거 마냥 나중에 딴소리 한다고요. 이게 재질이 이거였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공간이 이렇게 좁았나?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만큼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계단 왜 끊겼을까? 좀 이따 설명을 한번 좀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계단을 잘 못 그리는데. 자, 넘어가 볼게. 기본 도면에 의해서 오늘은 지금 평면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면 위에서 아래에서 1000에서 1500, 500 정도에서 잘라서 위에서 바라보는 평면도. 지붕도라는 것도 있어요. 정면도, 측면도도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 걸쳐가지고 교수님 투시도 얘기도 또 한번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박혜정 교수님이 천정도 말씀을 또 해주실 거야. 네, 도면에 대한 거를 2학년 끝나기 전에 최대한 완벽하게 최대한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바닥에서 1m에서 1m 20, 50 정도 잘라낸다면 내가 얘기했죠. 그리고 구조체 기둥 같은 거 당연히 들어갑니다. 네, 우리가 만드는 지금 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벽면이 그냥 내력벽으로 힘을 받는 경우가 많고 기둥까지 세우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가구까지 표현을 다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호 이런 거 다 표기해 줘야 돼요. 재료 마감도 표기해 줘야 되는데 재료 마감도 절단선을 써가지고 이거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잘 안 해. 이거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안 한다고. 해야 된다고요. 재료 표기하기 귀찮으니까 잘 안 하는데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거죠. 왜 350이 나오는지 내가 얘기했습니다. 1.0B 쌓기, 공간 쌓기, 그 다음에 0.5B 쌓기, 이치마에, 한마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350 정도 씁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모든 게 350인가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있을지 몰라. 내가 누차 얘기하죠. 이거는 규모 그리고 사이즈 상황마다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조영관 같은 경우는 450, 막 500 이렇게 된다니까요.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이거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치수값들이 아니에요. 상황마다 맞춰서 쓰고. 그래서 왜 구조기술사가 왜 있겠습니까? 이런 거 다 맞춰서 하는 거죠. 여기 지금 계단이 있죠. 여기는 200짜리 1.0B짜리 시멘트 벽돌을 쌌네요. 200짜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읽을 줄 알아야 되죠. 여기 보면 0.5B, 0.5B가 뭐야?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0.5B가 104키입니다.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이쪽에 지금 문이 하나 더 달려 있고요. 지금 여기 장이 하나 또 들어가고 이 평면을 갖다가 지금 미러한 거 마냥 미러한 거 마냥 다른 호수가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섹션으로 잘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평면도 작성을 할 때 이 기준선을 여러분들 먼저 중심선을 이제 그어놓고 그 다음에 벽체를 그리고 그치? 그렇게 스타트를 끊어 나가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평면도 그리는 순서 나오네요. 도면을 이해하는데 중심 보조선을 그린다. 보조선을 그립니다. 그지? 당연히 두께나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창문과 문위치 이거 그냥 쭉 밀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그지?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을 긋고요. 전체 벽체의 중심을 그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벽체를 그려줘야 돼. 벽체 윤곽 그리기, 창호 그리기, 보조선으로 다 그려놨다가 벽체부터 그려나가는 겁니다. 두꺼운 선으로. 이미 우리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문과 창문 그리고요. 벽에 달려 있으니까. 그 다음 가구 표기해주고요. 그 다음에 치수나 인출선, 기호, 표기, 글씨, 무슨 방이냐 다 써주고, 여기는 치수가 얼마 나오는 거냐 다 써주고요. 그치? 그리고 단차이, 그리고 또 빼먹기 쉬운 게 마감선, 마감선 이런 것까지도 다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 순서 대로 진행을 하세요. 가구부터 그리고 막 나중에 벽체 그리고 막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순서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사례를 좀 하나 좀 볼까봐. 아까 봤던 그 집이야. 참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평온하고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집이에요. 건축 면적이 81.3해배입니다. 이거 3.3으로 나오면 24.59평이 나온다고 합니다. 건축 면적이. 이 건축 면적입니다. 크지 않은 집이죠. 지금 뭐 건폐율은 모르겠습니다. 건폐율 다 맞춰서 한 집입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지금 여기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총 연면적 43.19평 다락 포함. 여기 2층 요거까지 지금 포함을 해가지고 43.19평이 지금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1층이 24.59. 2층으로 가면 조금 좁아지는구나. 보이드가 있고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3층은 2.9평. 3층은 다락 일부만 쓰나 보네요. 나머지는 다 오픈되어 있는 형식인가 보네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웃이 있는 마을에 산다. 테라스, 정겨운 이웃에게 열려있는 뜨거운 장소다. 퇴근 후 같이 모여서 차 마시고 참 행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앞마당을 두고 싶대요. 여기서 앞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정겹게 지내고 싶은 집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이야기시겠죠. 같이 사는 마을, 집, 가족. 이거 잘 안 보이죠? 우리 좀 크게 보자. 평면, 요거 지금 크게 있거든요. 요렇게 넘어가서 좀 볼게요. 이게 들어오는 입구 부분입니다. 요 도면은 아까 봤던 거 평면이죠. 좀 평면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 그래서 이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하니까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뭐 차도 마시고 막 이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마치 오픈되어 있는 공간처럼 지금 느껴집니다. 주방 쪽부터 거실이 아니라 우리 주방이 메인 공간으로 지금 오픈되어 있는 성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게 아주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부분이 있죠. 이 집에 지금 특이할 만한 부분이 주방을 지금 앞세우고 있다는 거죠. 이건 결국 뭘까요?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뭐 먹을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옮기고 뭐 하고 하는 어떤 그 메인 역할을 하는 그 공간을 갖다 전면으로 지금 내세운 거예요. 공간이 성격을 이 주방이 여기 있는 것만 봐더라도 우리가 대번에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요거와 투시도를 같이 한번 좀 비교해서 보자. 요쪽이 지금 입구죠. 요쪽이 지금 주방 전면 거실입니다. 요렇게 돼 있고 여기 낮은 벽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자, 입구고 여기 낮은 벽이 있죠. 낮은 벽이 있죠. 교수님은 수업 전에 이걸 유심히 좀 살펴봤어요. 여기 테라스가 있고 요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이게 분명 공간의 지금 중심처럼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일로 들어가진 않고 돌아 들어가게 만들었어.
거실 쪽으로 돌아 들어가서 여기서 업을 시킵니다. 계단 2개를 통해서 한 100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 100이나 뭐 좀 그 이상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업다운 표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 단차이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프로 레벨에 여기 지금 뭐 한 뭐 플러스 100 뭐 이렇게 다 써주면 좋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이거는 지금 이거 외에도 평면이 여러 장이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표기가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원래는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없으니 그렇게까지 도면을 막 나누지는 않을 거니까 단면도까지만 그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표기도 이제 여기다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지금 거실로 들어와서 주방으로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고, 결국에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공간을 다 활용하네요. 아유, 공간 활용도가 아주 좋네요.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은 또 여기가 사람 쓸모가 없어질 만한 활용도가 적어지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 교묘하게 여기다 벽체를 놔가지고 동선을 이렇게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넓게 쓰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이 슬라이딩 문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도 부부침실로 이렇게 여기서 부부침실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들어가기 전에 세면대가 이렇게 있고, 아, 이거 아주 잘했습니다. 설계 잘하시는 분이네요. 세면대에 손 씻는 부분이 있고, 부부침실을 들어오기 전에 여기 손만 씻는 손님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것만 열고 손 씻을 수도 있잖아. 화장실 쓰고. 요 설계는 아주 좋네요. 기억을 좀 해둬야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 있고, 여기가 지금 옷장입니다. 옷장. 옷장을 이렇게 3m짜리를 해놨습니다. 옷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옷 때문에 여러분들 뭐 고민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근데 이거 그냥 생활의 하나 팁이야. 안 쓰는 옷이나 신발들 여러분 정리하는 것도 디자이너들이 좀 해야 되는 목 중에 한 가지야. 여러분들 집부터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 현관부터 정리를 해보세요. 누가 현관부터 정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카림 라시드가 제시하는 디자이너 되는 어떤 그 디자이너로서 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집 정리부터 잘 시작하라.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현관에 있는 신발부터 정리를 좀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옷까지도 필요 없는 거는 밖에 내놓고, 여러분 필요한 옷들만 이렇게 좀 챙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 화장대 있고요. 주방이 있으니까 세탁 다용도실이 필요하겠죠. 아주 잘 짜여진 도면입니다. 여기가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이 점선의 용도가 뭘까요? 이 점선의 용도가 뭘까? X표로 이렇게 특히 쳐놨는데 점선의 용도가 뭘까? 2층을 볼까요? 오픈되어 있군요. 자, 오픈된 형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점선으로 표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2층이 오픈된 형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선으로 1층까지도 표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네. 계단을 좀 살펴볼까? 계단. 업이죠. 올라오죠. 이거 잘랐어? 왜 그래? 재밌으려고? 계단 표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평면도가 뭐라 그랬어요? 1200에서 1500 높이에서 자른 거라 그랬죠. 그럼 계단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대략 한 지금 뭐 180에서 200 쳐가지고요. 한 6개 정도 올라갔을 때 지금 이렇게 지금 잘라놓은 거예요. 1층 평면도가 1200에서 1500이 어느 정도에서 잘라놨냐에 따라 가지고 계단 수도 달라지겠죠. 그 높이만큼 올라와 가지고 절단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1층에 해당하는 표기만 하는 겁니다. 자, 계단 표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왔을 때 계단 한번 볼까? 여기 다운 표기가 되어 있죠. 그치? 이쪽에 지금 다운 표기가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다시 업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여러분 헷갈려 하시겠죠? 여기서 다운 표기되어 있죠. 여긴 2층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 당연하죠. 그럼 이 계단은 또 뭐야? 2층에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여기 다락방. 아이고, 이거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이렇게 옮기면 되나요? 그래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해 가시죠? 다락방은 여기만 씁니다. 나머지는 다 오픈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을 때 2층, 3층으로 올라갈수록 평수가 적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업으로 올라와서 이제 다락방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교수님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침실이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네. 자,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침실로 쓸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오픈 스페이스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여기서 우리가 챗GPT를 한번 이용을 해봅시다. 챗GPT를,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평면도의 점선의 표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보자. 평면도에서 점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거나 위아래의 요소를 나타낼 때, 주요 사례 상부 구조물 표시, 아까 나왔죠? 보이드된 부분을 갖다가 점선으로 표기했었죠. 1층에도요. 자, 하나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부 구조물, 가동 변형 가능한 요소,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거나 변경 가능한 요소. 미닫이 문을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은 앞으로 설치를 할 어떤 요소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점선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실제 벽은 아니지만 기능적 구분이 필요한 경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공간 존을 구분할 경우, 천정의 단차 범위나 마감 변경이 경계되는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군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건 외부 인면도죠. 외부 인면도입니다. 외관에서 보여지는 거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나무도 이렇게 그려놓고, 웨스트, 서쪽, 이쪽이 서쪽이구나. 반대편이 그럼 동쪽이 되겠네요. 생김새가 다르죠. 참 재밌게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왼쪽에서 바라보는 거, 그죠? 자, 그리고 단면도인데, 여기 왜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거 있을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독립기초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기둥 있는 거. 왜 이게 없죠? 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좀 큰 규모, 그리고 하중을 많이 받는 집일수록 그렇게 기초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일반 기본 기초죠. 뭐 온통 기초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기초에 대한 명칭은 교수님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지금 기초가 두껍죠. 그쵸? 얘를 통으로 기초를 삼고, 그 다음에 전체가 이제 조적을 기준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콘크리트보다는요, 조적을 같이 쌓아가지고, 이 자르는 면은 어떻게 자르나요? 단면, 입단면이죠. 이 단면을 표기할 때 이 자르는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A, B, B 이렇게 여러분들 표기를 해주고,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단면을 갖다가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 이 표기에 대한 부분 아마 실제로 여러분들이 드로잉 그리는 거 상황을 보면서 아마 그거는 개별 여러분들 컨펌을 하면서 또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평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평면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챗GPT를 한번 써봤습니다. 재밌네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챗GPT에다가 질문해서 알면은 또 편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또 학교에서 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자, 듣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